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는요, 당신이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에서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 그리고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것, 이 둘 중에 부를 쌓는 딜로서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일까 하는 질문인데요. 정말 생생한 개인 경험담부터 시작해서 각종 통계, 정책 분석까지 다양한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미션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개인의 성공담이나 실패담, 이걸 넘어서서요, 좀 객관적인 데이터, 그리고 지금의 정책 환경 속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누가 이긴다, 이게 아니고요. 당신에게 어떤 조건에서 어떤 길이 조금 더 합리적일까, 이걸 판단할 근거를 좀 찾아보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그 사업의 현실부터 좀 보죠. 보내주신 인터뷰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아무리 벌어도 직원 월급 주고 복지 챙기고 남는 게 없다. 이게 많은 사장님들의 현실일까요? 아니면 그냥 일부의 목소리일까요? 통계적으로만 보면요. 안타깝지만 그게 평균적인 현실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을 보면 대기업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3.9%대 8.1%. 또는 다른 통계로는 한 5.25% 정도, 그 정도 수준이죠. 절반 수준이요? 네. 근데 더 좀 냉정하게 봐야 할 건 이익이 특정 기업에 쏠린다는 거예요. 소수의 상위 기업, 한 10% 정도 될까요? 이 기업들이 전체 중소기업 이익의 거의 절반, 그러니까 44.7%를 가져갑니다. 그럼 나머지 90%의 대다수 소기업들은요, 고작 4.4%의 이익을 나눠 갖는 구조예요. 90%가 4.4%요? 와. 네. 그러니까 정말 인터뷰처럼 남는 게 없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거죠. 수익률도 문제지만 이게 그냥 버티는 거, 살아남는 거 자체가 엄청난 도전이군요. 그 5년 생존율 33.8%. 이거 숫자로는 그런데 실제로 창업한 3분 중에 2분은 5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OECD 평균 실패율이 54.6%인데 우리나라는 폐업률이 66.2%나 된다고요. 훨씬 높네요? 네, 훨씬 높죠. 이걸 전문가들은 다산다사 구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생겨나지만 그만큼 또 많이 그리고 빠르게 사라진다는 거죠. 굉장히 역동적이면서도 어쩌면 좀 불안정한 환경이에요. 네. 여기에다가 만약 실패했을 때 그 부담도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이 3억 4천만 원에 달하고요. 1인당이요? 평균이? 네, 평균입니다. 그리고 최근 보면 취약 차주 연체율도 급등하고 있고 법인 파산 신청 건수도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작년 대비해서 플러스 38% 증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나왔던 책임은 오로지 사장이 진다. 이 말이 정말 무겁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사업 실패가 곧 개인의 파산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현실이죠. 정리해보면 평균 수익성은 낮고 실패 확률은 높고 또 실패하면 그 책임은 너무나 가혹하고 이게 데이터로 본 창업의 현실이군요. 그럼 이제 좀 다른 길, 금융투자의 길을 한번 보죠. 인터뷰하신 분은 투자의 효율성을 장점으로 꼽으셨어요. 장기 데이터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효율성이라는 게 실제로 증명이 되나요? 네, 일단 코스피 총수익률 TR을 보면요. 지난 20년, 그러니까 2002년 말부터 2022년 말까지 연평균으로 따지면 약 8.3% 정도 됩니다. 주가 상승이 한 6.6% 정도 되고 배당이 1.7% 정도 되니까요. 연 8.3%요? 네. 물론 이게 미국 시장 같은 것과 비교하면 좀 아쉬운 성과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복리 효과라는 게 있고 또 사업처럼 추가 비용이 계속 들지 않고 규모에 비례해서 수익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이건 분명히 매력적인 부분이죠.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평균 8.3%라는 숫자에는 좀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요? 역시 그 변동성 문제겠죠. 인터뷰에서도 성격 급하면 투자로 성공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데이터로도 나오는 건가요? 정확하십니다. 네. 그 평균 수익률 뒤에는 정말 엄청난 롤러코스터가 숨어 있다고 봐야죠. 예를 들면 2020년에는 플러스 30.8% 이렇게 확 급등했다가 불과 2년 뒤인 2022년에는 마이너스 24.9%로 그냥 급락해버리는 시기예요. 와,
플러스 30에서 마이너스 25라니. 네. 통계적으로 보면 4년에서 5년에 한 번 정도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각오해야 하고요. 더 놀라운 건 10년 동안 장기 투자를 해도 원금 손실 상태일 확률이 45%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10년을 투자해도요? 45% 확률로 마이너스일 수 있다고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동성을 견뎌내는 어떤 심리적인 강인함, 뭐랄까, 적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없으면 사실 평균 수익률이라는 건 그냥 그림의 떡일 뿐이죠. 장기적인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데 단기적인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느냐? 이 능력이 핵심이군요, 투자는. 자, 그럼 이제 이 구도를 좀 흔들 수 있는 변수, 세금과 정책 얘기를 좀 해보죠. 인터뷰에서도 금융투자 세제 혜택을 언급하셨는데 이게 2025년을 기점으로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요. 네, 바로 그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연간 5천만 원 넘는 금융투자 양도 차익에 대해서 20%에서 25%까지 세금을 매기겠다는 건데요. 네네. 원래 2025년에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아시다시피 현 정부랑 여당이 이걸 폐지하겠다고 추진하면서 지금 미래가 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만약에 이게 정말 폐지가 된다면요. 그럼 지금처럼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상장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거의 안 내게 됩니다.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전부 다 과세 대상이잖아요. 그것과 비교하면 이건 정말 엄청난 비대칭적인 혜택이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그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죠. 과세 기준을 기준 10억에서 50억으로 확 올렸잖아요. 네, 50억으로. 네. 그래서 사실상 개인 투자자 대부분은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이 된 셈입니다. 이거 부동산이랑 비교해보면 더 확실해지는데요. 부동산은 다주택자 중과 유예 같은 완화 조치들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취득세나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죠. 세금 부담 크죠, 부동산은. 네, 그것과 비교하면 적어도 현재로서는 금융자산, 특히 주식 투자에 대한 정책 방향이 상당히 우호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다 정책 리스크라는 걸 안고 가는 겁니다. 언제든 또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둬야죠. 자,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창업과 투자의 길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속에 그 경험적인 통찰들 있잖아요. 이게 통계랑 상당히 일치한다는 걸 보니까 참 흥미롭네요. 정리하면 창업은 낮은 성공 확률, 높은 책임이라는 좀 가시밭길 같은 느낌이지만 성공했을 때 보상은 클 수 있고 반면에 투자는 그 변동성이라는 파도를 잘 탈 수만 있다면 현재로서는 세제 혜택 속에서 꽤 효율적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는 좀 더 유리해 보이는 길이네요. 네, 맞아요. 결국에는 어떤 선택이 더 좋냐보다는 개인의 핏, 그러니까 성향과 상황에 맞는 길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딱 포착하고 정말 극한의 리스크를 감당할 그런 배포가 있다면 창업가로서 성공할 수도 있겠죠. 반면에 좀 안정적인 자본이 있고 시장의 그 흔들림을 견딜 수 있는 인내심, 그리고 감정 통제력, 이런 게 강하다면 투자가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을 겁니다.